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 상공에서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 리틀보이가 폭발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순간 그라운드 제로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있던 한 조선인 소녀가 70년 후 일본의 가장 큰 비밀을 폭로해버린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 역사를 바꾼 그 순간 미군도 몰랐던 진실이 한 조선인 소녀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제 이름은 고치 미스코입니다. 지금은 93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해요. 1945년 당시 저는 13살이었거든요. 히로시마 여자상업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조선인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제강 전기에 강제징용으로 끌려와 히로시마에 정착하게 된 거죠. 당시에는 창씨개명을 해야 했으니까 일본 이름을 써야 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는 항상 조선말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왜 일본에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린 마음에는 그냥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까 일본인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밤에 혼자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중얼거리셨거든요. 그날 아침 정말 평범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버지랑 함께 아침밥을 먹었거든요. 아버지는 히로시마 군수공장에서 일하셨어요. 미스 코야 오늘도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조선말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유독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이미 뭔가 불안한 징조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전쟁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소문들이 돌고 있었거든요. 저는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우체국 저축은행에서 근로봉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당시에는 학생들도 전쟁 물자 생산을 도와야 했거든요. 사촌 오빠가 경찰서에서 일한다고 특별히 스카프를 주었는데 그걸 두르고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스카프가 제 생명을 구했어요. 폭발 후에 피를 많이 흘렸는데 그 스카프로 상처를 감쌌거든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사촌 오빠가 주지 않았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오전 8시 10분쯤 되었을 때였어요. 은색 B-19 한 대가 맑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가는 게 보였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매일 공습 경보가 울렸다 꺼졌다 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비행기가 딱 한 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여러 대가 몰려다니거나 전혀 안 오거나 했는데 그날은 정말 혼자 날아가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특별한 임무를 띠고 온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번쩍했어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책상 밑으로 몸을 웅크렸어요. 그게 제 생명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그 빛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마치 세상 끝이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쿵. 엄청난 충격파가 건물을 덮쳤어요. 창문이 모조리 박살나면서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날아댔습니다. 제 팔과 등에 유리 파편들이 박혔거든요. 피가 줄줄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졌거든요. 아, 이제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못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더 무서워졌어요. 건물 전체가 흔들리더니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어요. 먼지와 연기 때문에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친구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때 일본인 선생님이 하신 말이었어요. 조선인들은 뒤로 물러서 폭탄이 터져서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차별을 하더라고요. 일본인 아이들부터 먼저 구조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 조선인이구나.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런 차별을 받는구나. 그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뭔가가 바뀌었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저희는 조선인이었으니까요. 일본에서는 이등 국민 취급을 받았거든요. 전쟁 때문에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의 자녀였으니까요. 그때 제 친구 하나가 달려와서 저한테 매달렸어요. 미스코 머리가 깨졌어. 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친구는 온몸이 피투성이였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꼭 붙어 있으니까 저도 피로 뒤덮였거든요. 그 친구가 저를 붙잡고 울면서 하는 말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집에 갈 수 있을까? 였어요. 저도 모르겠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상황에서 조선인인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문이 비틀어져서 열리지 않았어요. 간신히 창문으로 기어 나왔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와서 본 광경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이 괴물처럼 변해 있었거든요.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피부가 다 벗겨져서 빨간 살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옷도 다 타서 너덜너덜했고요. 정말 인간 같지 않았어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토가 나올 뻔했어요. 너무 끔찍해서 눈을 감고 싶었지만 살기 위해서는 봐야 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건지 깨달았어요. 더 끔찍한 건 조선인 거주지역이 폭심지와 가까워서 피해가 더 심했다는 거였어요. 일본인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살았는데 저희 같은 조선인들은 위험한 공장 근처나 강가 쪽에 살았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일본이 의도적으로 조선인들을 위험한 곳에 몰아서 살게 했던 거였어요. 혹시라도 폭격을 당하면 조선인들이 먼저 피해를 입도록 말이에요. 정말 계획적인 차별이었던 거죠. 저는 친구들과 함께 미유키 다리로 향했어요. 그곳이 유일하게 살 길이 보이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리 위에서 본 광경은 더욱 참혹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침묵 속에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모두가 아래를 향한 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여자가 죽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여자는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있었는데 아마도 그 아이의 언니였던 것 같아요. 그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까맣게 탄 아이를 품에 안고서 말이에요. 정말 미안했어요. 그 아이는 분명히 죽어 있었거든요. 그 여자는 아이의 이름을 외쳤어요. 일어나 일어나 라고 말하면서요. 물론 아기는 깨어나지 않았어요. 저희가 본 것은 그을린 시체뿐이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저도 어린 동생이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 동생도 어디선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왔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저 아이도 조선인일 수 있겠다고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는데 저희 같은 조선인들은 갈 곳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죽은 아기와 함께 있던 그 어머니를 매일매일 생각했거든요.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 어머니를 도우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도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13살 아이가 뭘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도 지금까지도 그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어요. 다리 위에서는 혼란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8월 6일 그날 아침 폭탄이 터진 지 3시간이 지났거든요. 부상자들이 몰려들고 있었고 모두 도심의 더위를 피해 건너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정말 기가 막힌 걸 봤어요. 일본 군인들이 와서 구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군인부터 먼저 구조한다는 거였거든요. 여성과 어린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어요. 어린이 여성 노인들은 약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면서 젊은 남성들만 구조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조선인들은 아예 구조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거였어요. 일본인 군인부터 일본인 민간인 순서로 구조하고 조선인들은 맨 마지막이라는 거였거든요. 그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같은 인간인데 왜 이렇게 차별받아야 하는 거지? 왜 우리는 맨 마지막인 거지? 어린 마음에도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때 한 작은 소녀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트럭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일본 군인이 그 소녀에게 소리쳤거든요. 조선인은 내려가. 정말 엄격하고 동정심 없는 목소리였어요. 그 소녀는 정말 겁이 났어요. 군인이 소리치니까 울기 시작했거든요. 그 소녀는 정말 어렸어요. 저보다도 어려 보였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서둘러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 채 타오르는 도시 중심부로 돌아갔어요. 그 소녀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그 소녀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제 몸도 성치 않았고 무엇보다 무서웠어요. 지금도 그 소녀를 도와주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어요. 곳곳에 불꽃이 피어올랐고 저는 도시 전체가 불타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 소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 소녀는 죽었을 거예요. 어른들도 못 살아남았는데 그 어린 소녀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저희는 정말 이등 국민이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같은 폭탄을 맞고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구조 순서에서 밀려난다는 게 정말 분했어요. 다리 위의 사람들은 갈증으로 목이 말랐어요. 그들 중 몇몇은 몸을 던져서 더위를 식히려고 강으로 들어갔거든요. 상처를 달래려고 했지만 지쳐서 익사했어요. 오타강은 시체로 가득 찼어요. 물이 빨갛게 물들어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끔찍했어요. 그 물을 보고 있으니 구역질이 나왔어요. 하지만 너무 목이 말라서 그 물이라도 마시고 싶었거든요. 그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부상자들이 화상을 치료하기 위해 그곳에 왔거든요. 유채기름을 가져왔어요. 식용유였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다 바를 수는 없었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양동이에 팔을 넣어서 최선을 다해 바르고 있었어요. 민방위대원이 이런 식으로 화상을 치료하라고 지시받았거든요.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고 화상도 너무 많이 입어서 귀한 유채기름이 곧 소진됐어요. 그래서 걸쭉하고 어두운 기름통 오일로 교체했어요. 근처 기차역에서 급히 충당한 거였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그것은 기름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것으로 몸을 가렸는데 얼굴이 점점 검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괴물처럼 생겼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점점 괴물같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거든요. 이 임시병원에서는 일부는 단순히 힘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삶을 포기하기 시작했거든요. 한쪽으로 넘어가서 어린 소녀가 2배로 늘어났어요. 그녀의 팔은 끔찍한 화상으로 덮여 있었고 고통에 지쳐 있었거든요. 저희는 다른 사람의 다리도 알아볼 수 있었어요. 죽음의 문턱에 누워있는 사람들 중에는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어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죽었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본 가장 충격적인 건 스보이라는 일본인 남자였어요. 그 사람은 20세였는데 돌다리에 메시지를 긁고 있었거든요. 스보이가 여기서 죽어가고 있다고 썼어요. 그 사람은 외로웠대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같은 일본인도 이렇게 버려지는데 저희 조선인들은 어떻겠어요? 그 일본인 남자를 보면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국적은 달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모두 똑같이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였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민족이나 국적을 넘어선 인간의 연대감 같은 걸 느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머니, 아버지라는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미유키 다리에서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과 위로를 찾아서 미유키 다리에 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단지 죽기 위해 그곳에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본 아이들 중에 많은 수가 조선인 아이들이었어요. 전체 원폭 희생자 중에서 한국인이 10% 이상을 차지했는데 히로시마에만 14만 명 정도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인들은 대부분 위험한 지역에 살았고 아이들도 강제로 노동에 동원됐거든요. 당시 12세에서 13세부터 10대들은 징집돼서 온갖 임무를 맡았어요. 소녀들은 전쟁 노력에 기여하면서 우체국에서 일하거나 트램 지휘자로 일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학교 수업보다는 노동하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집에 가면 녹초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천황을 위해 일하는 것은 영광이라고 세뇌당했어요. 화염병 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들이 철거되고 있었는데 저희 같은 젊은이들이 건물에서 돌을 회수해서 소방 바리케이드를 건설하는 일을 했거든요. 젊은이들의 대열이 폭심지 주변에 흩어져 있었어요. 반경 1마일 조금 넘는 곳에서 폭발로부터 8,000개가 넘는 학생들이 동원됐거든요. 그런데 1,000m 이내의 사람들 중 60%가 저처럼 진원지 근처에서 살해당했어요. 히로시마 폭탄 피해자의 22%가 청소년이었어요. 대부분 13세에서 14세 사이였거든요. 저는 그때 13세였던 쿠와바라 치요코라는 친구도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도 철거 작업을 돕고 있었는데 배가 아파서 나무 밑에 누워 있을 때 폭탄이 터졌거든요. 얼굴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채로 거부들과 함께 미유키 다리 방향으로 도망쳤어요. 그 친구가 말하길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였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것은 집에 가는 것뿐이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였어요.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이었거든요. 다리 위에서 아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찾으러 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족들은 이미 죽었거나 다른 곳에서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특히 조선인 가정들은 더 처참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처럼 친척들이 많지도 않았고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었거든요. 고향은 조선인데 갈 수도 없고 일본에서는 차별받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의 형제들은 모두 조선에 계셨는데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살아계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외롭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바로 제 아버지가 일하던 미쓰비시 조선소 얘기였거든요. 아버지는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하고 있었어요. 히로시마의 기계 제작소와 조선소에서 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미쓰비시에서는 무려 12,913명의 조선인을 강제징용했다고 해요. 그들의 사보에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이걸 부정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일이었는데 일본인들은 안 하려고 하는 일이었거든요. 조선인들만 그런 위험한 일을 시켰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집에 와서 손을 보여주셨는데 화상을 입어서 살이 다 벗겨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소금물로 치료하셨어요. 조선인들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원폭이 터진 후에도 일본 정부는 조선인들을 차별했어요. 일본인 피해자들에게는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조선인들에게는 그런 지원이 없었거든요. 일본은 1957년에 원폭 피해자 의료법을 제정해서 피폭자들에게 원폭 피폭자 수첩을 발급하고 지원을 받게 했어요.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그 수첩이 발급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정말 기가 막혔어요. 같은 폭탄을 맞고 같은 고통을 받았는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치료도 받을 수 없다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더욱 기가 막힌 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미군이 수집한 자료에는 화상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숨겨진 요인이었거든요. 너무 끔찍했으니까요. 이 내용이 미리 공개되었더라면 미국과 전 세계가 다르게 반응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은 침묵을 선호했거든요. 이 정도 규모의 고통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막대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는 것이었어요. 원자력의 민간 응용을 개발함으로써 사람들을 겁주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원폭 투하로 인해 관련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지만 히로시마 전역에서 폭탄으로 인한 화상이 촬영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정보가 1급 비밀로 분류되어 미군에 의해 관리됐거든요. 제 아버지도 ABCC에 선택됐어요. 그가 죽었을 때 저희는 시신을 회수하고 싶었거든요. 제 동생이 저에게 ABCC에 연락하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의 시신이 포름알데히드에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해부된 상태로 말이에요. 그때 정말 분했어요. 살아계실 때도 실험용 쥐처럼 취급받더니 죽어서도 실험 재료가 되다니요. 아버지의 존엄성을 완전히 짓밟는 일이었거든요. 미국은 원폭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어요. 치료는 하지 않으면서 관찰만 했거든요. 특히 조선인들은 더욱 철저하게 실험 재료로만 취급받았어요. 폭발 4일 후 이상한 병이 들끓고 있었어요. 구토, 출혈, 육체의 부패, 탈모 이런 게 히로시마 전염병이었거든요. 주민들이 방사능의 영향을 배우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루에 수백 개씩 빠져서 베개가 온통 머리카락으로 뒤덮였거든요. 그때 내가 죽는구나 생각했어요. 생존자들의 이름이 있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폭발의 원인이 된 히바쿠샤라고 불렸어요. 조선인 피폭자는 7만 명이었고 즉사한 사람은 4만 명에 달했거든요. 생존자 3만 명 중에 2만 3천 명은 해방된 조선으로 돌아갔고 7천 명 정도가 일본에 남았어요. 그들은 화상으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방사능의 효과에서도 고통받았어요. 암과 백혈병 말이에요. 일본 사회에서는 피바쿠샤의 지위를 가지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줬지만 무료 진료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곧 피해자들을 괴롭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피폭자를 두려워했거든요. 여자들은 괴물을 낳을 거라고 생각했고 남자들은 모두 불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조선인이면서 피폭자라는 이중의 차별을 받아야 했거든요. 일본 사회에서 조선인은 이미 이등 국민이었는데 거기에 피폭자까지 되니까 정말 설 자리가 없었어요. 결혼할 때도 정말 힘들었어요. 상대방 가족들이 조선인의 피폭자면 안 된다고 반대했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기형아가 나올 거라고 걱정했어요. 정말 억울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일본인이라고 속이고 피폭자가 아니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살아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일본 정부의 태도였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조선인 피폭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했거든요. 일본인 피폭자들은 히바쿠샤 수첩을 받아서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도 받기 어려웠어요. 너희는 외국인이니까 해당 사항 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같은 폭탄을 맞고 같은 고통을 받았는데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게 정말 분했어요. 그래서 많은 조선인 피폭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고향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해방된 조선에서도 일본에서 살다 온 사람이라고 차가운 시선을 받았거든요. 저희 가족도 1948년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친척들조차 저희를 반기지 않았어요. 왜 일본에서 살았느냐고 비난했거든요. 강제로 끌려간 건데도 말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평생을 숨기고 살았어요. 제가 피폭자라는 것도 조선인이라는 것도 최대한 숨겼어요. 아이들한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차별받을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숨길 일이 아니라 정언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특히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요. 일본은 자기들이 피해자라고만 주장해요. 원폭을 맞아서 불쌍한 나라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그 원폭을 맞게 된 이유는 말하지 않아요. 조선을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하고 아시아 전체를 전쟁터로 만들었다는 걸 말이에요. 더욱 기가 막힌 건 히로시마에 있던 조선인들 대부분이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온 게 아니라 일본이 강제로 데려온 거였거든요. 제 아버지도 그랬어요. 고향에서 농사 짓고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일본이 와서 강제로 데려갔어요. 한국 시민으로서 천황을 위해 일해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하루는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느냐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린 마음에도 일본이 나쁜 나라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히로시마 군수공장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일이었는데 일본인들은 안 하려고 하는 일이었거든요. 조선인들만 그런 위험한 일을 시켰어요. 폭탄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인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대피시설이 있었는데 조선인들이 사는 곳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조선인들은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어요. 그래서 피해가 더 컸던 거예요. 같은 폭탄을 맞았어도 조선인들의 사상자가 훨씬 많았어요. 조선인 사망률이 2배 정도 높았거든요. 피해자와 사망자 비율을 보면 조선인 사망률이 훨씬 높았어요. 전체 사망자 중에서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인구 비율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하지만 일본은 이런 사실들을 숨기려고 해요. 평화기념공원에 가보면 조선인 희생자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요. 마치 일본인만 피해를 받은 것처럼 꾸며놨거든요. 조선인 위령탑은 공원 구석 외진 곳에 쑥스럽게 세워져 있어요. 그것도 일본 정부가 세운 게 아니라 제일 조선인들이 모금해서 세운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 정언을 하는 거예요. 진실은 숨겨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중에 많은 조선인들이 있었고 그들도 똑같이 고통받았다는 걸 알려야 해요. 더욱이 그들은 자기 의지로 온 게 아니라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어요. 일본의 침략 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일본의 전쟁물자 생산에 강제 동원되었다가 일본이 저지른 전쟁 때문에 떨어진 원폭에 희생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 행세를 하고 정작 피해자인 조선인들은 존재 자체가 지워지고 있어요. 이런 부정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또 있었어요. 바로 미쓰비시라는 회사 얘기였거든요. 제 아버지가 일했던 바로 그 회사 말이에요. 2016년에 미쓰비시가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 3,765명에게 한 사람당 10만 위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사실상의 사죄금이었거든요. 기념비 건립비 1억엔과 실종된 피해자 조사비 2억엔도 내기로 했대요. 화해안의 적용을 받는 피해자들이 모두 보상금을 받을 경우 총액은 751억 원 수준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미쓰비시는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고 있어요. 조선인 강제 연행과 강제 노동을 부정하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중국인에게는 사과하고 돈도 주면서 왜 조선인에게는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이 강제징용 당하고 똑같이 고생했는데 말이에요. 더욱 화가 나는 건 미쓰비시가 모든 손해배상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서 재판을 끝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본질과 상관없는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어요. 소장 번역문 중 한 페이지가 다른 페이지 사이에 잘못 끼워졌다거나 원고의 상세한 주소가 빠졌다는 점, 주차장이 협소하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문구가 일본어 번역본에 없다는 점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3차례나 소장 접수를 거부했어요. 고령의 피해자들은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호송 세월을 보내야 했거든요. 정말 뻔뻔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런데 더더욱 기가 막힌 건 한국 정부의 태도였어요. 2023년 3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외교적 해결안을 타결했는데 일본 전범기업 대신 한국 정부가 돈을 대신 내주겠다는 거였어요. 제3자 변제안이라고 하는데 피고인인 일본 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가해자는 사과도 안 하고 배상도 안 하는데 피해를 당한 우리나라 정부가 대신 돈을 내준다는 게 말이 되어요. 미쓰비시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일본 제철 생존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는 대리인을 통해 제3자 변제의 주체가 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의 정보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가해자가 사과하고 배상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왜 피해자가 양보해야 해요? 지금도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징용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합법적이었다고 우기고 있거든요. 하지만 합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들이 만든 법으로 남의 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노예처럼 부린 게 합법이라고요. 그때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일본 법으로는 합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었잖아요.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강제로 합병한 게 어떻게 합법이에요? 더욱이 국제법상으로도 강제징용은 명백한 전쟁 범죄였어요. 하지만 일본은 이런 걸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계속 우기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기고 있는데도 국가 간 합의로 이미 해결된 문제다라고 발뺌하고 있어요. 정말 뻔뻔해요.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개인이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건데 정부끼리 합의했다고 개인의 권리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이런 상식도 통하지 않아요. 자기들에게 불리한 건 절대 인정하려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양보해야 한다고 요구해요. 정말 후안무치해요. 저는 이런 일본의 태도 때문에 더욱 화가 나요. 제가 겪은 고통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으니까요. 같은 피해자인 일본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평화기념식에서도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어요. 있어도 아주 형식적으로 한마디 하고 마는 수준이에요. 정말 서운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증언할 거예요. 조선인 피폭자들이 겪은 고통과 차별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일본에서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제대로 알아야 해요.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본이 지금도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자기들이 저지른 침략 전쟁을 아시아 해방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강제징용도 징용이라고 순화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면 또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나라는 언제든지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거든요. 독일을 봐요. 독일은 나치의 만행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사과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본은 정반대예요. 지금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전범들을 신으로 모시는 곳에 총리가 참배하는 나라가 어떻게 평화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일본인들 개개인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선량한 일본인들도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이라는 국가의 태도는 정말 화가 나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우기고 역사를 왜곡한다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미유키 다리에서 죽어간 그 많은 조선인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그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었어요? 일본이 저지른 전쟁 때문에 강제로 끌려와서 죽은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일본은 그 아이들의 존재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마치 없었던 일처럼 만들려고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2024년 4월 현재 생존자는 대한적십자사 집계에 따르면 1,700여 명이에요. 저는 이제 93살이에요.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살아있는 한 계속 정언할 거예요. 역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젊은 세대 여러분들도 이 역사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일본이 진정으로 반성할 때까지 계속 요구해 주세요. 그게 미유키 다리에서 죽어간 조선인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원포기세 피해자들 얘기예요. 제 자식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귀가 잘 들리지 않았는데 20대 초반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이더니 얼마 지나 완전히 시력을 잃었어요. 의사들은 방사능 후유증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제 딸도 30대 때 근육이 없어지는 병마가 찾아와 몸에 힘을 주지 못했고 급기야 이제는 눈꺼풀을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 서서히 굳어져 가는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원폭을 맞았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일본 정부와의 지루한 싸움 끝에 어렵게 원호수당을 받고 있는 원폭 피해자 1세들과 달리 원폭 피해자 2세들은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의 외면 속에 다양한 질환을 앓으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부모가 원폭 피해자라서 자식까지 고통받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일본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피해자 자녀들은 일반인보다 무려 100배에 이르는 유병률을 보이면서 2세, 3세 피해자들도 뇌성마비, 시력장애 등에 시달리며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일본은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실태 조사조차 한일 양국에서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어요. 정말 화가 나는 건 저희가 직접 겪은 차별이에요. 병원에 가면 조선인은 뒤로 가라고 했고 일자리를 찾으면 조선인은 안 된다고 했어요. 집을 구하려고 해도 조선인에게는 안 빌려준다고 했거든요. 그런 차별을 받으면서도 참고 살아야 했어요. 왜냐하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조선으로 돌아가자니 돈도 없고 연고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일본에서는 계속 차별받고 살아야 했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가 20살쯤 되었을 때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면접에서 너는 조선인이니까 월급을 반밖에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일본인과 똑같이 일하면서 말이에요. 그때 정말 분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런데 일하면서도 계속 조선인 주재라는 말을 들어야 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원폭 피해자라는 게 알려지면 더욱 심한 차별을 받았다는 거예요. 조선인에다가 피폭자까지라면서 아예 상대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거짓말하며 살았어요. 일본인 행세를 하고 피폭자가 아닌 척하고 그렇게 숨어서 살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항상 분노와 한이 맺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픈 일은 제 아이들이 겪은 일이에요.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부모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했어요. 제 큰아들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너희 엄마 조선인이지? 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때 아이가 집에 와서 엄마 우리 정말 조선인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사실을 말하자니 아이가 상처받을 것 같고 거짓말을 하자니 양심에 찔리고요.
결국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는 조선인이야. 하지만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란다. 우리 조상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하는지, 왜 숨어서 살아야 하는지 말이에요. 저도 명확한 답을 줄 수 없었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조선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쳤어요. 비록 일본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글도 몰래 가르쳤어요. 일본에서는 조선어를 쓰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지만 집에서만은 조선말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더 큰 차별에 직면했어요. 취직할 때도 결혼할 때도 항상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어요. 그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가 원폭을 맞은 것도 억울한데 그 때문에 아이들까지 고생하게 만든 일본이 정말 미웠어요. 더욱이 일본 정부는 1974년에 미쓰비시 본사에서 폭탄 테러까지 당했어요.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이라는 단체가 미쓰비시가 경제적으로 아시아를 침략하고 있다고 하며 폭탄을 터뜨린 거예요. 그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물론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는 건 좋지 않지만 미쓰비시가 그동안 저희 같은 조선인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완전히 동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 테러로 8명이 죽고 376명이 다쳤는데 일본은 그때서야 미쓰비시의 전쟁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선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었어요. 평화는 진실 위에서만 가능해요. 거짓과 왜곡 위에 세워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일본이 역사의 진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싸울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악몽을 꿔요. 미유키 다리에서 본 그 끔찍한 광경들,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 타는 냄새. 이 모든 게 아직도 생생해요. 특히 그 죽은 아기를 안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가 절규하며 아이의 이름을 부르던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리고 그 어린 조선인 소녀가 군인에게 쫓겨서 불바다 속으로 사라져간 모습도요. 그 아이는 분명히 죽었을 텐데 그 아이의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채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아이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이름도 없이 죽어간 조선인 아이들이 말이에요. 하지만 일본은 그 아이들의 존재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저는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겪었던 고통과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남은 저희 의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픈데 왜 계속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새기며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미유키 다리에서 죽어간 그 아이들이 생각나요. 그 아이들의 원혼이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 우리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비록 제 목소리는 작지만 그 작은 목소리라도 세상에 진실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요. 젊은 세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제 증언을 듣고 나서 그냥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진실을 외면하면 같은 비극이 또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일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때까지 계속 요구해 주세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는 순간 그 아이들의 죽음은 정말 헛된 죽음이 되어버려요. 저는 이제 몇 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죽는 날까지는 계속 증언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뒤를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미유키 다리에서 죽어간 조선인 아이들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유키 다리에서 살아남은 조선인 소녀의 마지막 증언입니다.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주세요.